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와 LG U+TV로도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 소개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최근 미국의 상원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시퀘스터 개시 시점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요. 이어서 유럽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럽 은행권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분석과 시장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열두자 투자 전략에서는 정재훈 실장이 중소형 종목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중소형 내 어떤 종목이 특히 유망할지 잠시 뒤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슈 정보카기에서는요, 최근 예금과 주식 등에서 나온 환승 자금들이 약 18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자, 이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겠고요. 최근 한화그룹이 ING생명보험의 한국 법인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 분석을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합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시장이 소폭이나마 그래도 좀 강박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7포인트가 상승해서 코스피가 1934포인트고요. 코스닥은 502.68로 역시 0.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전 시황 살펴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주춤한 사이 오늘 코스피 지수 역시 설 연휴를 맞은 관망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보합권에서의 흐름 장초반 이어졌는데요. 현재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운데 코스피는 상승으로 가닥 잡은 모습입니다. 오늘 역시 전일에 이어 자동차 주가는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0.15%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1934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9억 원, 개인 역시 62억 원의 순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현재 200억 원 규모의 매도 물량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하락으로 장 마감했던 코스닥은 오늘 상승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운데 현재 500선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0.19%의 오름세 보이면서 502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2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는 각각 1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3원 20전의 오름세 보이며 1090원 선 재탈환에 장 출발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발언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가운데 상승 압력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 6원 20전의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094원 5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현재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43만 2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오름세가 좋습니다. 현대차가 3%대의 강세 보이며 20만 6,500원에 이어서 현대모비스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기아차가 3%대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5만 1,7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오늘 1%대의 하락 흐름 받고 있습니다. 31,4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LG화학과 신한제주가 강보합권, 현대중공업은 2%대의 낙폭 보이면서 20만 3,5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장초반 흐름이 좋습니다. 2%대의 상승 보이며 27,4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CJ오쇼핑 역시 2%대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28만 8,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와 서울반도체 다음까지는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NM이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34,7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전일 깜짝 실적을 내놓은 이어서 GS홈쇼핑입니다. 오늘 1%대의 상승 보이며 17만 9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동사와 시젠이 약 보합권, SFA는 2%대의 낙폭 보이며 5만 4,5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3인방을 비롯해 오늘 자동차 주가가 전일에 이어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3%대의 상승 흐름, 만도가 2%대의 오름세 보이며 12만 1,000원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SL 역시 상승 흐름 좋습니다. 4%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13,55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수처리 관련주 주가가 3거래일째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태국 정부의 치수 프로젝트 수주를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기대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도화 엔지니어링이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7,7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 종합기술이 8%대의 급등 흐름, 유보텍 역시 7%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812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별 주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OLED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OLED 관련주 주가 오늘 OLED TV 출시 기대감에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85%의 오름세, LG전자가 장 초반보다는 낙폭 조금 축소된 모습입니다. 0.42%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SNU가 3%대의 강세 보이며 6,15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 내놓은 종목별 주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지난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9% 줄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적자 전환 소식에 오늘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2%대의 낙폭 보이며 33,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네오위즐게임즈입니다. 네오위즐게임즈는 지난해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4% 줄어든 182억 2,3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4분기 실적 부진에 오늘 급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7%대의 급락 흐름 보이며 18,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금호타이어 살펴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오늘 지난해 영업이익이 3,6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2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후실적에 오늘 5%대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11,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4조 1,360억 원과 54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2%대의 내림세 보이며 20만 4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게임하이 살펴봅니다. 게임하이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530억 원, 영업이익은 46.9% 늘어난 28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 내놓은 오늘 게임하이 7%대의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7,48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4분기 연결 영업 손실이익이 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부진한 실적 소식에 오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대의 낙폭 보이며 39,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김동섭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금융 전문가들이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새로 임명될 경우 엔저 압력이 더욱 강화돼서 이 엔달러 환율이 105엔 수준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군요. 105엔이면 지금 94엔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더 약세가 돼야 되거든요. 105엔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월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올 7월까지 2008년도의 주가 한 12,000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다라는 건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12,000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엔화가 105엔까지 오려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본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시라카와 마사키 그 일본은 총재가 약간 그 지금 상황에서 바뀌면서 새로운 총재는 아베 신조의 뜻을 따라서 경기부양책을 강력하게 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엔화가 점점 약세가 돼서 105엔대가 되면 글로벌의 많은 투자가들이 엔화에 강세에 베팅을 해서 그 일본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엔화는 약세가 아닌 다시 강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05엔대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94엔대에서 요 어디에서 멈추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일단 채권이나 안전자산에서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까지 반영했을 때 지수가 2008년도 수준인 12,000대에서 13,000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지수는 제가 확실하게 가는 것 같아요. 엔화 약세는 좀 너무 무리하게 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시퀘스터 개시 시점을 7개월 연기하자고 하면서 공화당과는 좀 대립적인 상황입니다. 자, 상원 군사위 소속 의원들이 갑작스러운 국방비 삭감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어저께 미국 국방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북한하고 이란하고 동시 전쟁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의원들, 원래 공화당은 이제 하원을 장악하고 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공화당 의원이 상원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상원에 있는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요번에 시퀘스터에 의해서 10년간 줄어드는 1조 2천억 달러 중에서 절반, 약 6천억 달러가 국방비에서 다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2013년 회기가 마감되는 9월 30일까지는 연장해서 그 시점에서 다시 결론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존 베인 하원 의장은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이 공화당 내에서도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국민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아마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번에도 무사히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은행권을 낙관적으로 보는 유럽 투자자들의 여론이 2년 내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유럽 금융회사의 신용 펀더멘털이 올해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죠. 이게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지난달에 유럽 메이저들을 대상해 설문조사 결과거든요. 64% 정도가 전 섹터 중에서 이 신용 펀더멘탈 개선될 거에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러한 이유를 찾는다면 일단 지난번에 ECB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3년 만기 LTRO를 이거를 이제 많이 대출을 해줬는데 이것을 거의 조기 상환하면서 절반 정도가 상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일단 유로존 은행권이 자본 사정이 좋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신용 펀더멘털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경기가 둔화해서 확장으로 갈 것을 예측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쓰고 있고 유로존이 이번에 엔화 약세에 대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주 굉장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좋은 구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 PW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을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또 주체별 수급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침 시작과 조금은 다르게 변하는 모습을 오늘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아침에 비차익으로 사던 물량을 사실 매도로 전환하면서 전체 순매수 금액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아침에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요새 근래 2주 동안 시장 특징은 개인이 아침에 매도를 하더라도 순매수로 계속 전향이 되고 외국인들은 아침에 잠깐 매수가 들어와도 순매도로 돌변하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이었던 게 외국인이 종가 기준의 비차익으로 현물을 담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결국엔 또 6시 시간에서 또 물량을 타면서 그 순매수 금액이 400억 정도의 상당히 적은 규모로 끝났다. 이런 게 특징적이긴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 틀은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도 금융투자의 어떤 차익거래 물량이 파는 모습 오늘도 증권 쪽에서 100억 정도 차익거래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은행업종도 차익거래가 나오고 있는 모습 연기금이 시장을 방어하지만 시장은 위로 올리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은 기관이 200억을 던지고 있고요. 프로그램 물량이 시장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베이시스가 계속 안 좋았지만 백어데이션이 발생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옵션 만기 다음 주 목요일을 앞두고서 거래일수가 상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백어데이션 마이너스 0.1이 떴다는 거는 오늘 차익 거래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매수 차익 정보가 최근에 계속 들어서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부담되는 물량이 5천억 원 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만기를 앞두고서 부담되는 국면이 계속 연출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122억을 시장에서 사고 있고요. 개인이 운수장비 업종에 반등이 나오면서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밑에서 사신 분들은 잘하고 있다 판단이 되지만 그 물량이 밑에서 산 물량인지는 사실 직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 올라오면 때려라 말씀을 최근에 드렸는데 오늘 딱 수급적으로만 보면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은 전부 다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전부 다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166억 자동차 업종을 사는데요. 제가 계속 최근에 자동차 업종은 매수 관점보다 올라오면 매도 관점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사는가 이제 저가 찍은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다고 생각하면 최근에 외국인이 단순히 현물 매도가 아니라 공매도에 대한 만약에 매수가 들어오면 삼성전자가 매수가 들어오면 공매도에 대한 어떤 쇼커버링 즉 청산을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했는데 자동차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수 밴드를 조절하는 그런 외국인의 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 바닥이라서 매수가 아니라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맞을 거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요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4억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14억, 9억 각각 팔고 있는데 뭐 특징적인 흐름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어제 아몰레드 관련주들 삼성에서 OLED 그 아몰레드 TV가 출시가 됐다는 소식에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그 흐름이 이어나가기보다 그냥 좀 부진한 흐름을 사실 보이고 있고요. 특징적인 업종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홈쇼핑 관련주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지만 역시 수급적으로 전체적인 수급이 미진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체별 속내를 하나하나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요, 외국인은 어제 우리가 매수해서 순매수로 돌린 거로 보이냐, 이렇게 좀, 반대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그러니까 순매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쇼커버 물량들이 집계가 잡히니까 그렇게 좀 순매수로 잡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계속 순매수 금액이 줄면서 결국 순매도 전환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은 스탠스는 지금 한국 시장에서 매수는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이제 디커플링한 한국 주식 오를 수 있겠지 이렇게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관은 외국인을 이기지 못하면 틈새를 공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유통조, 통신조 기관들이 다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전기가스 업종부터 해서 통신업종 그런 것들 오늘은 운수장비 업종만 기관이 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관은 항상 단타라고 있고요. 투신권에 대한 수급을 믿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사실 계속되는 패턴으로 봤었을 때는 기관의 어떤 수급을 그다지 믿을 것은 못 된다. 근데 틈새를 공략하는 건 같이 따라 할 만은 한데 역시 단타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속내를 표현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은요, 글로벌 증시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도 S&P 500 지수가 물론 1500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정의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유럽 증시가 먼저 좀 때려맞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단기간에 지금 21선, 그리고 60일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독일 증시, 프랑스 증시 전부 다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도, 영국 증시가 1%대 큰 하락을 보였죠. 물론 독일은 반등에 나섰지만, 프랑스 증시 역시 1%대, 이틀 동안 거의 2.5% 빠졌거든요. 이게 큰 폭의 하락이 아닌 것 같지만 2월 4일부터 2월 4일 날 또 3% 폭락한 것을 보면은 지금 고점에서 결국엔 내리는 추세로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한유 같은 거 어떻습니까? 유로화 최근에 1.365불까지 회복했던 게 지금 어젯밤 하루 사이에 밤 사이에 유럽 증시 개정했을 때 100틱이 넘게 빠졌습니다. 물론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유로 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독일은 환영한다. 물론 독일은 수출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쪽에서 환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간의 이견이 지금 좀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유로화가 차익 매물이 같이 쏟아져 나왔고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그리고 유로 강세를 계속 상당히 우려시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리스 그리고 어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실업률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국가적인 펀더멘탈이 좋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로화가 계속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금융위기는 만약에 끝났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유로화의 강세와 맞물리면서 상당히 부담을 유로존이 다시 또 맞는 국면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유럽 얘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엔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양적 완화였습니다. 양적 완화가 상당히 큰 규모로 발생을 했었고 최근에 니케이 증시가 계속 상승했었던 이유 2달 만에 지수가 28% 이상 올랐던 것도 역시 양적 완화의 어떤 기대, 부양책에 대한 힘이었고 그 양적 완화가 어떤 단순히 달러 찍기, 엔화 찍기가 아니라 강력한 내수 부양을 하기로 했다. 통화 약세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보였는데요. 반대로 한국 증시는 그 여파에서 환율에서 계속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했던 거죠. 경쟁력이 떨어졌고 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지고 기업들의 이익 손실이 많이 날 것이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로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결국엔 이머징에서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런 시장이 결국엔 계속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게 좀 전에 제가 이제 뭐 디커플링 한국 주식이 오를 수 있겠지 개인의 입장 말씀드렸는데 과연 오를 수 있는가 따져보면은 얼마 전에 한국 증시가 밸류에이션으로 싸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재정절벽 지금은 이슈가 안 되고 있는데요. 시퀘스터라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흘러나와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연장된 거지 해결된 것은 아니고 유로존도 지금 재무장관 회의 2월 15일부터 16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유로 강세에 대해서 계속 좀 언급을 할 겁니다. 상대적으로 원화가 오늘 7원 반등하면서 거의 1,095원, 1,1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유로화가 약세 그리고 엔화가 최근에 계속 약세를 보이다 오늘 다시 강세로 잠깐 돌리는 모습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자동차 업종이 반등하고 외국인들의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아주 일시적이라는 거죠. 결국엔 일시적인 현상이 한국 증시 조금의 반등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옵션 만기일 앞두고서는 지금 큰 반등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만기일 이후에도 뭐 북핵 관련 뉴스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지만 한국 증시가 올라갈 만한 어떤 변동성 즉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업종을 따져보면 박근혜 정부가 결국엔 출범하고 나서부터 정책에 관한 어떤 중소형주들 그런 것들이 기간 수급이 모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매매하시는 게 편할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형주는 외국인 수급이 선호가 맞습니다. 외국인이 만약에 사고 기간이 판다고 치면은 그런 것들은 저가 매수세로 좀 나서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은 대형주는 절대 노리지 말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약간 제가 좀 중언부언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압축적으로 딱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에 참여하기보다 그냥 감망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외국인 수급, 대형주만 보시고 기간 수급은 중소형주를 보시고 시장은 상당히 짧은 매매, 단기 매매가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펀더멘털이 싸지 않은 한국 주식이 많이 내렸다고 해서 지금 노려볼 만하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세민 PB팀장과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인에게 전문가에게 듣는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춘절 모멘텀 둔화와 갤럭시 관련주를 주목하자고 있습니다. 갤럭시 S4가 4월 달에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그 점과 관련된 것 같고요. 춘절 효과 수혜주의 매수 전략, 연휴 앞두고 관망세와 보합권 등락을 예상했고 또 바이오주의 버블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중소형 종목으로 압축하는 전략을 구사하자고도 했습니다. 자, 다섯 분의 전문가가 각각 제시한 관심 업종으로는요. 아몰레드 관련주, 화학과 화장품주, 자동차 업종, 중소형 바이오주, IT 부품주로 각각 갈렸습니다. 네, 알파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예, 전일 일단 미국 시장이 약보합세로 좀 마감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현재 강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뭐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거래일제 가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은 좀 숨고르기가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거래소 쪽은 매도가 나가고 주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날 실적 발표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건설 섹터 중에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거래소 쪽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그 제한적인 그런 요인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좀 뱅가드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반면에 중소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여전히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섹터로의 관심을 좀 가지고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IT 부품주에 대해서 관심 두자고 하셨죠? 어떻습니까? 예, 일단 IT 부품주 쪽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갤럭시 4에 대한 출시가 일단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전히 실적에 대한 전망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환율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EPS 증가치가 좀 많이 감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IT 섹터가 그나마 제일 낫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4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관심은 자연적으로 IT 부품 섹터 쪽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좀 보더라도 현재 PCB 쪽이라든가 터치 패널 쪽으로 매기가 좀 순환이 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IT 부품 쪽, 미래나노텍이라든가 ELK 이런 쪽으로도 현재 수급 쪽이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IT 섹터 순환매 관점으로 본다고 해도 좀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본다고 해도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게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런 쪽 섹터로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르신 오늘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디입니까? 예, 제가 오늘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ELK라는 종목입니다. 여전히 삼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지난해까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좀 적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올해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주로 일단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12월 달부터 삼성전자의 5인치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해서 물량이 일단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기 좀 시작을 했고요. 올해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2월 달이나 3월 달의 출하량 같은 경우는 1월 달 대비 약 50% 이상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PC형에 대한 중대형 터치 패널 시장도 꾸준하게 좀 증가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양 시장에서 충분히 좀 수주를 좀 받을 수 있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3년도 1분기 때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가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작년 하반기 때 2013년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매물소화를 좀 거치면서 깊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재차 상승 지도가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올해 보게 된다면 여전히 IT 섹터는 좀 관심권에 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고요. 단점으로 본다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일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단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요. 기관 쪽에서의 매물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ELK가 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9,300원에서 19,000원 정도 때까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설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17,500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의 납품량이 증가하고 있고 1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ELK에 대해서 정재훈 실장의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요즘 예금, 채권, 주식 등에서 빠져나온 돈이 머니마켓 펀드 등 단기성 상품에 묶여있는 것을 빗댄 환승자금이라는 말이 화제입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17조 8,530억 원의 자금이 MMF에 몰렸습니다.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쌍둥이주의 파트너가 바뀌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주가 흐름이 가장 비슷한 종목은 2011년 LG디스플레이에서 작년엔 삼성전기로 변경됐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삼성중공업에서 대우조선해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화생명보험이 ING생명보험 한국법인 인수를 검토 중입니다. 동양생명보험 인수가 무산되면서 KB금융지주가 포기한 ING생명을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관측입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생명보험은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내에 재공시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양증권 양평지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고 예금 금리는 낮아지면서 이 단기성 금융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예금, 채권, 주식 등에다 자금이 빠져나와서 MMF나 CMA 이런 단기성 상품에 묶여있는 자금을 가지고 환승자금이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이 수익률을 생각하면 주식으로 가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현재 좀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은행 예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못 미치는 금리 때문에 금리가 불만족스러워서 그냥 일단 대기성 자금인 MMF나 CMA에 물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과연 흘러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이제 주요 관심 사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일자로 살펴볼 경우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17조 8,530억 원의 자금이 MMF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만 13조 7,540억 원이 들어왔으며 이달 들어서도 3거래일 만에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조 원 안팎의 자금이 MMF를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말 63조 1,380억 원이던 MMF 자금은 어느새 81조 620원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곧 90조 원을 넘어서 100조 원까지 순탄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MMF에 가장 자금이 많이 몰렸던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자금이 갈 곳을 찾기 어려웠던 2009년 3월 16일에 126조 6,242억 원이었습니다. MMF와 유사한 단기성 상품인 CMA에도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40조 5,264억 원이던 잔액이 지난 5일에는 1조 원 이상 늘어난 41조 7,104억 원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한때 43조 원까지 자금이 커졌지만 최근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중장기 상품인 은행 예금이나 신탁 등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이탈 규모가 20조 원에 육박했으며 지난달에도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환승자금 일부는 절세 혜택을 노린 보험업계의 즉시연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비과세와 환차익을 통한 플러스 수익이 가능한 해외 국채 상품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환승자금이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조금씩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2,700원가량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팔아치우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열심히 받쳐주는 모양새를 보이겠습니다. 과거 10년의 경험을 보면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현재 환율 문제로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주도주와 모멘텀이 나타나면 환승자금이 증시로 좀 흘러들어올 가능성 또한 있다고 보입니다. 자산이 이익을 창출하는 힘을 보는 수익가치 계산법에 따르면 부동산, 주식, 채권 등 3대 자산 가운데 주식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채권은 연 3% 수준이고 부동산 임대율도 3에서 5%로 오가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 수익률은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 종목 추정이익인 91조 원을 시가총액 1,125조 원으로 나누면 연 8% 선이 됩니다.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고 해도 지난해 24조 원의 이익을 거뒀는데 우선주를 포함한 시가총액 230조 원을 감안하면 연 10%가 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채권과 주식 수익률 격차가 5%포인트나 됩니다. 과거 평균이 2에서 3%포인트였던 걸 감안하면 곧 주가가 오르거나 금리가 올라야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 금리 인상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주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가총액에서 40% 비중을 차지하는 IT와 그리고 자동차주의 주가가 부진해서 코스피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내수주 등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증시 호재가 있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국내 환율 문제만 안정되면 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순탄한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보이고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와 주식으로 흐를 가능성 또한 일단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식시장에는 방향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른바 커플주가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잘 알아둔다면 투자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최근엔 이 커플주의 파트너가 바뀌고 있다면서요? 네,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두고 이른바 쌍둥이주 혹은 이제 커플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커플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변화되는 듯한 모습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주가 흐름이 가장 비슷한 종목은 2011년 LG디스플레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엔 삼성전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삼성중공업이었지만 이는 대우조선해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쌍둥이주의 상관관계를 알아두면 상대적으로 고평가 종목을 팔고 저평가 종목을 사는 이른바 페어 트레이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개 업종 대표주를 대상으로 최근 1년여간의 주가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0.7 이상의 유사도를 보이는 종목은 신한지주, KB금융, 그리고 LG화학, 롯데케미칼,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었습니다. 상관 정도를 나타내는 개수가 1에 가까울수록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0.596,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도 5.575로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성향이 비교적 강했습니다. 6개 업종 대표 종목 중 2개의 종목의 파트너가 1년 사이에 교체가 됐는데요. 2011년 삼성전자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기로 바뀌었고 LG디스플레이 애플 의존도가 커진 데다가 LCD 패널을 둘러싼 사업 환경이 급변한 탓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닮은 꼴이었던 삼성중공업에서 삼성중공업도 대우조선해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쌍둥이제 파트너십도 1년 전에 비해 다소 느슨해진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전력과 커플인 한국가스공사가 대표적입니다. 두 종목의 상관계수는 2011년 0.633에서 0.260으로 낮아졌습니다. 주가 상관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종목이 석탄, 석유와 천연가스 간 경쟁관계가 부각되는 대체제로서의 성격이 강해진 탓입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간의 상관계수도 0.84에서 0.79로 떨어졌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상관관계도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업종 대표주만 잘 나가는 장세가 펼쳐지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더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움직임이 비슷한 쌍둥이주가 주목받는 것은 결국은 페어 트레이딩에 활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상관관계가 높은 두 종목을 짝지은 다음 고평가된 종목을 팔고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는 페어 트레이딩 전략을 기본으로 쌓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이 같은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시장에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그룹이 ING 한국법인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ING 인수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동양생명보험을 인수를 검토했던 하나가 이제 KB금융지주의 인수 시도가 불발되자 업계 2위 탈환을 위해서 ING 한국법인을 타겟으로 이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6일 인수 합병 업계에 따르면 하나는 최근 그룹 경영기획실과 하나생명 컨트롤타워의 결정에 따라서 ING 한국법인의 인수전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하나생명은 조만간 자문사 선정을 위해 국내 수익권 투자은행들의 용역 제안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지난해까지 동양생명의 인수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미국 프루덴셜 보험 등과 경쟁한 하나는 지난해 중순 사실상 우선 협상자가 돼 동양생명 최대 주주인 보고 인베스트 그룹과 가격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는 보고 측이 사모투자펀드 PEF를 통해 가진 동양생명 지분 57.6%와 그리고 동양증권 보유분 3%를 주당 2만 원대 초반에 매입하기로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관측이 유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딜은 하나가 갑작스럽게 ING생명 동남아법인 인수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이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승현 회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매각자인 보고그룹도 동양생명의 내실을 더 키워 기업 가치를 높이기로 하고 매각은 당분간 유보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ING생명 한국법인 매각은 KB금융지주의 단독 인수로 인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실무진의 협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KB금융의 이사회의 거부로 중단이 됐습니다.
네덜란드 ING 본부는 아시아 거래 물건 4개 중 3개 거래를 마무리하고 유일하게 실패한 한국 법인 매각을 이르면 3월부터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ING 동남아 법인은 2개로 분리 매각됐고 일본 법인은 협상 진행 중입니다. 보험사라는 것은 각 그룹의 유동성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룹의 돈줄이 돈다, 그리고 돈의 유동성이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것은 기업의 10년, 20년의 장기 가치를 말해주는 하나의 접도기도 합니다. 하나그룹이 ING생명을 인수한다 그러면 하나생명의 어깨 2위 탈환, 그리고 더불어 하나그룹의 유동성이 견조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것을 살펴볼 때 ING생명이 어디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여부, 하나가 가져가는 것에 대한 여부를 잘 살펴보시고 하나의 주가에 대한 전망을 한번 전망해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적 소식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2,400선이 장중 깨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금 2,400선을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2,400선의 유지는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18% 상승한 2,422.87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2,400선 위에서의 견조한 움직임 이어져 나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재정부에서는 지방 교통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1,200억 위안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SOC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SOC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재정부에서는 지난해 보장형 주택 지출이 3,800억 위안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보장형 주택에 대한 지급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동산 시장 규제와 함께 서민들을 위한 주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동산 업종 중 저가형 주택에 대한 업종들은 순이익은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이치뱅크에서는 올 상반기 순예대 마진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은행 업종에 대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국 은행 순이익들이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중앙은행에서는 물가 상승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계속적인 유동성을 확대해 나가기보다는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큰 유동성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400선에서의 지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승폭을 확대하기보다는 춘절 연휴를 앞둔 간망심리가 이어져 나가면서 보합권 혼조장세 움직임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께서 중국 증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을 연결해서 오늘의 키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키포인트에 앞서서 오늘장 흐름부터 먼저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기본에 충실한 증시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설을 앞두고서 우리 시장 큰 폭의 변화 보이지 않고요. 일단 외인이 매수의 정도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사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입니다. 일단 시장은 전형적인 순환 매장으로 오늘 그동안 좋지 않았던 자동차주의 상승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를 필두로 그에 따른 부품주, 타이어주까지 모두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과 GS건설, 대우인터내셔널, 어닝 쇼크로 인해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실적을 벗어나는 매매 형태가 보이기도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기본에 충실하게 실적 유무를 매매 적도를 삼으셔야겠고요. 일단 기아차, 현대차 오늘 외국인들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이 이 자리에서 좀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키워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는지요? 일단 지금 실적이 대부분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상장사가 실적을 낮추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올리고 있는 상장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 연간 매출 목표를 4조 6,499억 원, 영업이익 목표를 6,087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15.3%, 영업이익은 34.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실제로 달성치는 달랐습니다. 매출액은 3조 8,338억 원, 영업이익은 1,986억 원에 그쳤습니다. 자체 사업은 나름대로 좀 선방을 했는데요.
두산 건설 실적이 악화되면서 대규모 충당금을 쌓는 등 예상치 못한 자회사들의 악재가 좀 나오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못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목표를 작년 목표보다 좀 약간 보수적으로 4조 5,222억 원, 영업이익을 3,787억 원으로 재설정했습니다. 주요 상사장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짜면서 실적 목표치를 대폭 낮춰서 잡고 있는데요. 지난해 워낙 강세와 수요 부진 등으로 고전을 하자 올해는 아예 눈높이를 낮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짜면서 전년도보다 실적을 낮춰서 가져가는 해는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7일까지 올해 실적 목표치를 제시한 주요 상사자 대부분이 작년에 제시했던 목표치보다 낮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 목표치는 8,2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3,224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고요. 그러자 올해는 6,600억이라는 다소 현실적인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대림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목표를 4,892억 원으로 연초 목표치 8,079억 원보다 약 절반 수준을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역시 대림산업 역시도 올해의 목표를 5천억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셋톱박스 업체인 휴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영업이익을 550억 제시를 했었는데요. 일단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자 올해는 500원으로 내렸습니다. 매출을 아예 낮춰 잡은 것도 많은 건데요.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외형 축소까지 걱정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인데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조 원의 매출을 목표로 제시를 했지만 3조 2,828억 원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3조 6천억으로 작년 목표치보다 낮게 가져갔습니다. LG전자도 작년 56조 7천억의 목표를 올해는 53조 5천억으로,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작년 매출 목표치 14조 7천억보다 약 8.8% 적은 13조 4천억으로 예상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기 전인 1월 초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약간 전체적으로 코스피 전체 업종이 3.6% 정도 예상치가 좀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목표치를 좀 낮추고 있는데요. 올해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도 몇 곳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조 원 매출을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23조 원대를 기록하자 올해는 25조 원으로 설정을 다시 했습니다. 또 지난해 매출 목표를 9천억 초과 달성한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도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 돌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LED 기업 서울반도체 또한 작년에 실적이 저점을 찍었다고 보고 올해는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늘장을 보더라도 철저히 실적에 기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악화주와 호전주, 포트 내에서 비중을 꼭 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네, 자, 오늘 종목에 대해서는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강원랜드 준비했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일단 가장 큰 포인트가 증설 효과죠. 예전에 2010년도 하반기 신규 영업장 착공만으로 주가가 106.6% 뛰어오른 바 있습니다. 일단 지금 증설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면서 일정 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상승분에 비한다면은 지금 상승분은 일시적인 뉴스로 인한 호재로 보셔도 되겠고요. 실적이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6% 줄어든 80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1,372억 원, 약 한 2배 정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상승폭은 오히려 상승을 위한 좀 촉진제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매수가는 32,400원, 목표가는 35,300원, 손절가는 31,1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원랜드에 대해서 김재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종목 상담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설 명절 재밌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지나고 나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